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CS 전략 파트 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우리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인지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고객 인지 프로그램 내에서는 5가지 가치 구분에 대한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소비자가, 고객 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에 주안점을 두는가라는 거죠. 그죠? 세스 누몬 그로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본 결과 5가지 가치에 관심을 두더라, 초점을 두더라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능 가치다. 두 번째는 사회 가치다. 그 다음에 정서 가치다, 상황 가치다, 인식 가치다. 이 5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당연히 5가지 가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기능 가치는 대부분의 모든 소비자는 기능 가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이나 가격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어떤 실용적인 또는 물리적인 기능과 관련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건을 선택한다, 구매한다. 그죠? 사회 가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다 됐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 또는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시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그래서 제품을 소비하는 사회 계층 집단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가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제품을 씀으로 해서 우리 애플폰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폰을 씀으로 해서 뭐 어때요? 행복하니까 쓰잖아요. 이 물건을 쓰는데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그죠? 그다음 상황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진이 진도 7 정도로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당장 예보가 떴으면 바로 무엇부터 구입을 하셔야 되죠? 우리 캔 종류, 밀가루, 라면, 생수 이런 것들이 막 팔리겠죠. 그죠? 특정 상황과 관련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황 가치라고 한다. 인식 가치 같은 경우는 소비를 자극하는 어떤 새로움이나 호기심과 관련되어져 있다. 인식 가치를 두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충동 구매를 좀 많이 하겠죠. 그죠? 충동 구매가 가장 많은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 MBTI 같은 경우에 인식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각 연결하는 문제 당연히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연결하는 문제 인식가치 빈도수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기능가치가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 구분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또는 인지 불협화 이론에 대한 게 또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인지 부조화 이론은 페스팅거가 제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정의한 학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럼 사람 이름 누구? 페스팅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소비자가 2개의 지각이 각각 옳다고 보는 반면 서로 조화가 되지 않고 지각될 때 불균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심리 상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지 부조화 또는 인지 불협화 이론이라고 한다. 자, 인지 부조화랑 불협화는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긴장감을 경험한다. 이 문장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다음 중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의 답이에요. 이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있나요? 잘 없죠. 그죠? 노트북을 샀는데 완벽히 퍼펙트하게 좋아. 이거 아니죠. 그죠? 왠지 모르게 다른 걸 샀어야 되나? 더 좋은 걸 샀어야 되나? 더 낮은 걸 샀어야 되나? 타사를 샀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상품 광고는 보시면 아직 사지 않는 사람보다 산 사람 쪽이 더 열심히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광고를 열심히 보는 이유는 뭐다?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협파하는 과정은 좋은 자동차를 산 것을 의미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일종의 인지 협파다. 그래서 보기 들어가고요. 가로 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서 인지협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도 이 예시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인지협파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고객인지 프로그램의 정의 시험 문제 뭐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면 고객인지 프로그램과 고객 관계 관리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고객인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충성도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업에서 최고의 고객 또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충성도 프로그램의 형태로 기업에서 고객을 인식하고 그 고객에게 보상하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끝에.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그죠? 시스템이다 라고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 관계관리 정의에서 시스템이다 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나왔을 때 헷갈려요. 약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고객인지 프로그램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뭐 어떤 이서희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죠? 자,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우리 한번 여행을 하고 리츠 칼튼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개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베개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 코디네이터가 적겠죠. 이서희 낮은 베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낮은 베개로 갖다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여행을 마치고 LA로 넘어갑니다. 또 똑같이 공교롭게도 리츠 칼튼 호텔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낮은 베개로 바꿔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고객은 기존 고객이에요. 그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고객이 다음에 왔을 때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고객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파일은 관계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가 된다. 아까 전에 고객 코디네이터가 적었잖아요. 이 적은 것을 어디에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의 모든 서버에 들어가면서 모든 호텔에서 같이 공유가 돼요. 이서희라는 사람이 예약을 하면 동시에 뜨겠죠. 그죠? 그러면 이서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했던 어떤 개인 속성, 그러니까 파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뭘 해주는 거예요?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당연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중요한 고객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적절한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열 마케팅 전략을 통해, 로열티 마케팅은 뭐 충성도 높은 마케팅이죠. 그죠? 그래서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지지 증가와 기업 목표 도달이다. 근데 단 하나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불쾌감이 있을 수 있다. 요거 단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객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기존 고객을 뭘로 바꾸면 돼요? 신규 고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이 문제 실제 문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고객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고객 취향 수첩에다 적는다고 했죠. 그죠?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취향 수첩에 적은 내용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유형이 다음 중 리츠 칼튼 호텔과 관련 있는 용어를 모두 선택하여라. 보기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 취향 수첩, 코디네이터, 고객 인지 프로그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수익 체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수익 체인은 먼저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구성으로. 서비스 수익 체인이니까 서비스 산업에서, 기업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서비스 수익 체인 구조를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는 어디에서? 기업 내부에서 개발을 해서 외부에 있는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 내부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품
도 되고 서비스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서비스 수익 체인이니까 서비스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개념을 개발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어디에?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 표적에 있는 시장,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이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뭐예요? 만족하고 충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기업 내부에서는 운영 전략이 있을 거고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있겠죠. 그죠? 운영 전략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자본이라든가 자본 투입, 뭐 인력 투입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서는 주력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부 종업원이 해당되겠죠. 그죠? 내부 고객. 이 종사원이 그러면 서비스를 접점에 있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잘 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부 고객 만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종업원이 만족하면 당연히 충성도 올라가고요. 생산성 올라가고요. 서비스 품질 좋아지고요. 업무 역량이 높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뭘 해주면 돼요?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뭘 잘하겠죠, 일을. 그죠? 그리고 그 회사가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내 회사니까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종업원을 만족시키려면 첫 번째는 우리 작업장 설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업무 설계와 의사결정권, 그 다음에 선발과 경력 개발 또는 일을 잘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보상과 안정,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당한 도구들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종업원 만족을 가져오는 뭐예요? 내부 서비스 품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 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찾는 문제예요. 내부 서비스 품질.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빨리 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는 어디에? 서비스 개념을 누구에게? 표적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하죠. 그죠? 그럼 고객이 만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고객 평생 가치가 제공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고객 유지나 재구매나 구전, 주위에 권유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애호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중 내부 서비스 품질과 관련이 없는 것, 찾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는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제도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고객이 만족했을 때 나오는 거. 고객 평생 가치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섞여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시험 문제에 잘 섞인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다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요? 서비스 가치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고객 가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초창기 시험 문제에서.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서비스 수익 체인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서비스 가치를 전달한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총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수익 체인에서 우리 종업원이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충성도가 높아지고 생산률이 올라간다라는 선순환의 원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객 만족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효과. 그죠? 고객 만족 거울 효과 같은 경우는 고객이 만족하면 종업원이 더 만족한다라는 선순환의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업원의 만족이 곧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라는 고객 만족의 선순환의 원리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고객과 종업원 만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슈나이더와 데이비 보웬이 어디에서 은행을 지점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들어가고요.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고객 만족 거울 효과.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많이 섞여요?
우리 개론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을 텐데 MOT 법칙. MOT 법칙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또 잘 섞이죠. 고객 만족 거울 효과는 MOT 법칙하고 상관이 없죠. MOT 법칙은 다른 말로 고객 만족 법칙이죠. 그죠?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MOT 법칙이나 고객 만족 법칙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거. 그죠? 첫 번째, 곱셈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곱셈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죠? 유리창의 법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100-1은 0 법칙. 이 네 가지가 있었고 하나 더 있었네요. 다섯 번째는 썩은 사과 한 알. 우리 한 박스의 사과 중에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썩어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는 고객 만족 거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익 체내 각 연결 관계의 기능이 또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에서.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는 수익성과 성장성. 이거 잘 틀어집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객 만족은 충성도를 높인다. 고객 충성도.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유도한다. 종업원의 생산성은 가치를 유발한다. 종업원의 충성도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유도한다. 잘 나오고요. 종업원의 만족은 종업원의 충성도를 유발한다. 내부 품질은 종업원의 만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두 개 틀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헷갈리죠, 그죠? 그냥 문장이 나와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7가지 단계가 있어요. 허스케이시 제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매우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첫째는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망라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각 연관 관계에 대한 측정을 해라. 두 번째는 자체 평가한 결과를 상호 의견 교환을 해라. 세 번째는 성과 측정을 위한 균형 점수 카드, 성과 지표를 개발해라. 네 번째는 성과 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는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상 개발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개별 영업 단위에서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기. 그래서 이게 개별 영업 단위인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성공 사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를 해라. 그러면 문장이 다 뭐예요? 긍정이죠, 그죠? 근데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모든을 일부러 또 나오겠죠,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측정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개발하는 거. 보상을 조금 개발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또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개별 영업 단위에서 이게 제3의 기관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3의 기관에서 우리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겠죠, 그죠?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성공 사례를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인데 이것도 내부적인 게 아니라 뭐 제3의 기관이나 외부 집단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틀어지는 부분이 몇 개예요? 하나, 그죠? 두 개. 그 다음에 3개, 4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해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7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객 평생 가치, 그죠? 고객 애호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탈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운영 시스템, 토탈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할 때 우리 전달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뭘 어떻게 설계를 해서 고객에게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제공할 것인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뭘 분석하는 게 설계하는 게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 시스템 중에서도 운영 시스템의 구성은 고객과 접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이죠. 그죠? 어떤 프로세스를 쓸 건가 설계하기 전에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접촉 정도에 따라서 가시적인 부분이 많다, 적다, 비가시적인 부분이 많다, 적다, 지원 시스템이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고객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서 가시적인 부분은 접점 종업원이 가장 많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종업원은 후방. 지원 프로세스는 아예 안 보이죠. 이거는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죠? 유지, 보수, 기계 설비가 잘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는 이발, 숙박, 건강 이런 것들, 고객이 직접 후방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후방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발하는 거 직접 보잖아요. 그죠? 고객의 접촉도가 낮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전화나 교환이나 은행 거래, 신용카드 사용. 이거는 뒤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어때요? 앞에는 운영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을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비스 생산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어떤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달리해 주는 거, 달리해서 설계하는 거. 전달 시스템인 셀프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운영 시스템에서의 고객에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왜? 셀프 서비스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ATM기라든가, 그 다음에 주유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각종 자동 판매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제공자 입장에서는 전달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을 줄여주면 어때요? 직접 접촉을 줄임으로써 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서 셀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인력을 덜 채용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을 덜 해도 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공간적 이동의 불편과 시간적 절약의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전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하나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공자나 고객 입장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달 시스템의 구축을 할 때 유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전달 시스템은 프로세스죠. 그죠? 그래서 고객과 접촉이 증대시킬수록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서비스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제조 개념을 통한 서비스 제공 표준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고객과 접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후방 업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화, 원활화, 간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뭐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달 시스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종류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능 위주로 할 건지, 고객화 위주로 할 건지, 프로젝트 위주로 할 건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 위주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병원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도착하면 뭘 해요? 문진표를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옷 딱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순서대로 돌죠. 그죠? 먼저 시력 검사하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곳에서는 무엇을 쓰면 돼요? 기능 위주를 쓰면 돼요. 이런 기능 위주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전문화시켜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만들기가 좋다. 좋은 점은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단점은 어때요? 특정 부분에서 쉽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건강검진에서도 적체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변수가 가장 많은 데가 위검사잖아요. 그죠? 위나 대장검사에서 사람들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세스를 다시 또 재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영화관이나 병원, 건강검진센터 이런 곳에서는 이런 기능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객화 위주는 차별화된 서비스예요. 고객의 니즈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 미용실을 갔어요. 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염색하는 사람이 있고요. 커트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설계, 장점으로는 맞춤 서비스죠. 그죠? 여기에서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점, 단점으로는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미용실이나 세탁업이나 숙박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위주의 우리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편적으로 사업 규모가 되게 커요. 큰 경우.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주 사용 안 해요. 일회성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는 이렇게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자주 안 하잖아요. 그죠? 4년에 한 번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이 기간도 길고 사업 규모도 길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내용도 복잡하고요. 단순하게 올림픽은 선수들이 경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 오는 어떤 산업이 막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숙박도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쇼핑도 하고, 그 다음 뭐도 해요? 통신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안전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분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위주로 설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공항 건설이나 경영 컨설팅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사례가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다음 중 프로젝트 위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 월드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마케팅 시스템은 이제 서비스 운영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 전달 시스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고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케팅은 한마디로 우리가 광고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광고를 할 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전달할 때 어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광고, 홍보, 전화, 편지, 팩스, 대중매체, 여러 가지 구전, 그죠? 시장조사, 이런 다양한 채널을 이용을 해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걸 갖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서비스 마케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 하나 있습니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케팅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화, 팩스, 대중매체였나?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고르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 위주의 제품 차별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 차원을 한번 보시면 제품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정의하기가 입에서 맴돌면서 안 나오죠. 그죠? 우리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제공되는 제공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품을 차원을 필리코틀로는 5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핵심이다, 기본적이다, 기대하는, 확장이다, 잠재적이다 5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체킹하시고요. 핵심 이점은 고객이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에요. 오늘 점심시간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오늘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핵심 이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가스라는 것은 뭐예요?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상화한 게 우리가 돈가스였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제품이에요.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속성과 조건이 기대하는 제품. 확장 제품은 이러한 돈가스를 뭘 해주는 거예요? 배달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먹고 남았으면 포장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거절 경쟁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하는 게 확장이다. 그리고 잠재 제품은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의 일체다. 그러면 돈가스 5번 먹으면 무려 1번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잠재 제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코틀러가 제시한 거 5가지 다 기억하시고요. 모두 선택하여라 기억하고요. 그 다음 보기 안에서 가로 채우기 나올 거고요. 같이 또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이후에 레빗이 다시 제시를 해요. 뭐 5가지 식으로 하시느라고, 그죠? 여기는 3가지로. 핵심이다, 실체다, 확장이다, 이렇게 3가지로 제시를 해요. 당연히 이 3가지로 제시한 모두 골라라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핵심은 똑같죠, 그죠? 자, 사례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예요. 소비자는 4분의 1인치 드릴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잖아요, 그죠? 4분의 1인치 구멍을 원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레빗이 제시한 제품 차원은 이렇게 찾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핵심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의미는 똑같아요. 사용의 욕구 충족으로 얻을 수 있는 뭐예요? 제품이다. 제품이 주는 근본적인 혜택이다, 그죠? 기본적 욕구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특성의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핵심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체 제품은 우리 구멍을 산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드릴, 그죠? 드릴 중에서도 우리 브랜드 보시게 좋은가요? 그죠? 제가 아는 브랜드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보시에서 만든 브랜드. 그래서 포장을 입히고 상표를 덮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고 이런 기타 속성을 가미한 게 뭐예요? 실체 제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을 뭘 해주는 거예요? 배달도 해주고 고장이 나면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판매를 할 때 신용 판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할부도 된다. 배달 설치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확장 제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우리 각이 나오죠, 그죠? 실체 제품에 우리 포장, 상표, 스타일 딱 있네요. 확장 제품이 뭐가 있어요? 사후 서비스, 배달 설치, 신용 판매, 제품의 품질 보증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모두 다 보기에 집어넣고 실체 제품에 해당하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 2개, 3개 선택하는 거 시험 문제 있습니다. 해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품을 내구성이나 유형성에 따라서 산업재다, 소비재다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유형성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비재, 산업재,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는 비내구재다, 내구재다, 서비스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구성이 좋아요. 그럼 튼튼하다. 여러 번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비내구재는 튼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통은 한 번 내지 2번 사용으로 소모되는 유형의 제품이다. 그래서 보통은 일회용품이 해당되죠. 그죠? 종이컵이 어디에? 비내구재다. 이렇게 기억하기. 그죠? 내구재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 비교적 여러 번 쓰는 거죠. 그죠? 여러 번 쓰는 유형의 제품으로 냉장고 우리 한 번 쓰고 버리진 않죠. 그죠? 기계류, 의류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내구재, 다음 중 비내구재에 해당하는 거 돼서 밑에 거랑 썼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어때요? 우리 앞에서 배웠네요. 그죠? 무형적이고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소모성과 변화성이 높은,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 그 다음에 공급자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서비스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를 우리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편의품이다, 선매품이다, 전문품이다, 비탐색품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비탐색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편의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거.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되는 거. 그래서 필수품, 충동제품, 긴급품으로 나눌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단가가 싸고 빈번하게 구매되는 거 연결하는 거 나오고요. 다음 중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 그죠? 그래서 가로해서 또 나오겠죠. 그죠? 필수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 우리 비누 떨어지면 사죠. 샴푸 사죠. 치약 사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동 제품은 사전에 계획 없이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원래 계획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봤는데 사고 싶어. 이런 정보 탐색 없이 계획 없이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충동 제품. 긴급품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거. 갑자기 비가 내리면 뭘 사야 돼요? 우산 사야 되겠죠. 그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츠나 뭐 눈을 치울 수 있는 뭐 삽 이런 걸 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긴급품에 해당된다. 각각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문제니까 다 외우시고요. 외우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매품은 조금 비교 후에 뭘 하는 거예요? 비교 후에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그죠? 비교 후에. 뭘 비교해요? 가격과 품질을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질적인 선매품과 동질적인 선매품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가로. 그죠? 선매품에 가로가 들어가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선매품이다 기억하시고요. 동질적인 선매품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뭐가 차이 나는 거? 가격이 차이 있으므로 비교 쇼핑하는 게 동질적인 뭐예요? 선매품. 이질적인 선매품은 뭐예요?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품의 특성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이질적이다. 동질과 이질 각각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죠? 우리가 미술품을 사거나 또는 주택을 구매할 때, 명품을 살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어때요? 뭐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더 길게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죠, 그죠? 그래서 점포의 거리나 가격에 상관없이 뭐예요? 소비자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 해서 연결, 종류,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상표 식별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탐색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잘 구매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죽으면 묻힐 거 다 알잖아요. 혹시 듣는 우리 수강생 중에, 그죠? 묘지를 구매하신 분 계실까요? 나 죽으면 여기 묻힐 거니까 미리 구매하자. 이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묘지에 묻혀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잘 구매하지는 않는다. 생명보험, 백과사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 연결하셔서 종류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업재에서는 원자재나 부품, 자본재, 그죠? 그 다음에 소모품과 서비스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기업에서 차별화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 그죠? 소비자의 어떤 니즈, 욕구가 다양하나요? 아니면은 단일하나요? 매우 다양하죠. 그죠?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시장이 동질적인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라 이질적인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소득이나 기호도 굉장히 다르다. 욕구도 어때요? 독특한 욕구, 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기업은 다른 욕구를 가진 고객에게 알맞은 다른 제품을 제공하여 개별적 무엇을 확보를 해야 돼요? 유리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타사보다 더 유리한 고점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체인벌린이 제시한 기업이 제품 차별화하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고객의 욕구는 동질적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 차별화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고요. 제품에서 차별화할 수 없으면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 서비스에서도 차별화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에서? 요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 경로나 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 형태는 뭐가 있어요? 제품을 차별화할 때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형태나 특성이나 성능이나 적합성이나 그죠? 수선 용이성, 내구성, 신뢰성 쭉 스타일 디자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용이한 주문이나 적기 배달이나 그 다음에 설치, 그 다음에 고객 상담, 수선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럼 가장 강력한 차별화 요소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종사원. 그죠? 그래서 능력이나 예절이나.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신뢰성 주거나 매우 친절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설명을 잘해주거나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경로. 어디에서 팔 것인가? 그죠? 범위, 전문 지식, 성과. 그 다음에 이미지, 기업의 상징물이나 그 다음에 색상, 슬로건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제품 차별화 요소가 아닌 것은 요 세 개가 들어가요. 기억하시면 돼요. 용이한 주문, 적기 배달, 고객 상담. 반대로 서비스 차별화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 문제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품 차별화 요소는 시험 문제에 개념이 나와요. 그죠? 형태를 차별화하는 거는 제품의 크기나 모양을 차별화하는 거죠. 그죠? 특성을 차별화하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실제 나온 문제, 성능 품질 나왔습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이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 적합성 품질 있고요. 적합성 품질 같은 경우는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거 연결하는 문제 나왔고요. 내구성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정상적인 또는 긴박한 조건에서 기대되는 작동 수명의 측정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뢰성. 이거는 특정 기간 내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측정지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암묵적으로 2년은 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수선 영위성은 문제가 생겼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뭘 해주는 거? 작동되게 할 수 있게 뭐예요? 작동시키기 용이한지를 측정한 수치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팩스, 원격 관리나 그다음 질문응답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부가 수선 용이성이다.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뭐예요? 제품 구매자가 어떻게 잘 보이며 좋게 느껴지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은 시험 문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며 느껴지며 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수행하느냐 영향을 주는 특성의 집합체를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각 연결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 방법과 원리가 있어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래서 차별화 수단으로 제품을 차별화할 때는 차별화 수단을 보시면은 신속성 향상이나 그 다음에 친절도 향상,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자, 설명 정보 제공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으로 차별화한 거죠. 그죠? 그래,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제공하는 거,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 친절하게 해주는 거, 신속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어디에서? 요즘은 서비스가 어때요? 품질이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그죠? 제품 품질도 비슷하죠. 그죠? 거기에서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블루 오션 같은 경우는 용어가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해보세요 하면 잘 못하시죠. 그죠? 어떤 제품에서 어때요? 구성 요소 중에 아예 없애버려서 수준을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수준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 곡선을 추가하여서 새로운 고객 가치 곡선을 창조하여서 뭘 하는 거다? 차별화시키는 거. 그죠? 이걸 갖다가 블루 오션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다 그러면 핸드폰 내에서 우리 해상도를 좀 낮춤으로써 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뭘 한다? 판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체킹을 한 거예요. 책에는 이거 외에도 많죠. 그죠? 그 다음 기능 요소 차별화, 감성 요소 차별화, 상징 요소 차별화는 매우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능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 그죠? 기술에 의해 기존 제품이 해결하는 방식보다 효율적, 편리하게, 신속하게 보다 노력을 적게 들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능 요소 차별화. 그다음 감성 요소는 기능에서 차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성적 차별화는 서서히 구축되면 일단 축적되면 굉장히 오래 가는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징 요소 차별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가치하고 똑같아요. 그죠? 가시욕이죠. 그 중고 집단에 의해서 계층,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계층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 기능 자체보다는 자아 이미지와 중고 집단의 가치 표출에 의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비싼 자동차다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각 연결하기 쉬운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의 환자 맞춤 서비스, 좀 약간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킹을 좀 해볼게요. 의료 경영의 이해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의료기관은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잘 보셔야 되겠죠.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의 목적을 가진다. 다양한. 그리고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지휘체계가 어때요? 이중적이다. 지금 밑줄 긋은 부분이 다 바뀐 거예요. 요 포인트에서 문제가 총 5문제 출제되었다. 자, 비영리는 영리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죠? 저기 노동집약적인 거 이건 아마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단일한 사업 목적, 그 다음에 업적 평가가 쉽다. 이중적인 단일한 뭐예요? 지휘체계를 가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의료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다. 외부 효과다. 그 다음에 경쟁 제한적이다. 생활의 필수품으로 보건의료를 쓰는 거죠. 공공재적 성격. 그 다음에 질병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치료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예요? 우리가 수술을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병원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 실이 얼만큼 들어갔고, 가위를 어떤 걸 썼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나왔고, 약을 무엇을 썼고, 이거에 따라서 수술비가 140만 원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죠. 그죠? 그냥 달라고 하면 우리는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공급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보가 대칭성이다. 뭐 독과점이다.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설명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 또 나와요. 어떤 특징인가? 외부 효과 어떤 특징인가 나와요.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 또는 생산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효용 또는 이윤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이 시장 가격 기구 또는 이해 관련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 경우. 그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 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경쟁 제한적이다. 이거는 우리 의료는 뭐죠? 면허권자가 있는 사람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경쟁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 문제 나오고요. 생활 필수품으로서 보건의료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죠? 우리 의료보험이 있죠.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의료보험이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죠. 그죠?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은 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특수한 재화. 다라고 하죠. 그죠?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별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내고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이러면 하나도 안 썼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1년 동안 1,0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공재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질병의 예측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치료 불확실? 확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의료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제도적 환경 변화, 그 다음 기술적 환경 변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풀기 쉬워요. 그죠? 우리 제도적인 거는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료 고객하고 상관없는 거. 의료보험과 민간보험제도, 뭐 의료 실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의료수가제도, 의료시장의 개방,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 제도가 있고요. 전문병원 제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에서는 뭐가 있나요? 우리 국민의 소득이 증가했고요. 질병의 구조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죠?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었고 소비자의 의식이 변했어요. 스마트해졌죠. 그죠?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사회적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제도적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기술적인 환경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진단장비나 의약품이나 치료개발법, 치료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치료 기법의 개발 이런 것들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의료 서비스의 환경 변화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조건 그래서 마이어가 제시한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접근성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접근성은 자, 다음 보기. 재정적, 지리적, 사회, 문화적 이유로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디에 해당되는가가 시험 문제예요. 접근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 의료의 내용은 어때요? 예방이나 치료나 재활이나 보건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잘 조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질적 측면에서 의학적인 적정성과 그다음 뭐예요? 사회적 적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 그다음 지속성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 지리적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 효율성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거죠. 그죠? 효율성은 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죠?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의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 중 틀린 거 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접근성,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 요소로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게 효능이다, 효과다, 일반 서비스 품질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죠? 적정성이다, 효율성이다, 수용성이다, 합법성이다, 형평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품질 요소가 아닌 것은 뭐 통합성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통합성이다. 그죠? 얘는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효율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단위 생산 비용 단 실제적으로 나타난 영향의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실제 시험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에 대한 이제 내용이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죠. 그죠? 의료 관광은 우리가 관광을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광을 가서 휴양이나 레저 문화 활동을 같이 하는 걸 갖다가 의료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침습적 의료 관광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 찾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침습적 의료 관광은 비전염성을 가진 질병이에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의료 관광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왔죠. 성형은 전염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형외과, 치과 치료, 그 다음에 암 치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침습적 의료관광 기억하시고요. 진단적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뭐 혈액검사나 골밀도 검사나 심전도나 뭐 심장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다 예방 차원이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 뭐다? 이거는 그냥 웰빙 하러 가는 거죠. 그죠? 놀러 간 김에 요가도 하고, 그죠? 테라피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양 섭취, 스트레스 감소, 몸무게 감량,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의 범위가 시험에 뭐 가끔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치료형이 있고요. 수술 의료 관광이 있고 치료 회복이 있고 웰빙이 있고 여가가 있고 기치료가 있다. 뭐 각각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거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구분이 웰리스와 의료 관광에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웰리스 같은 경우는 웰빙이잖아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사전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예방적 조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방이니까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활동이다. 이건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상생활과 융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사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질병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 교정이다. 일시적 활동, 임상의 책임이 있고요. 일상생활과 구분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웰리스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질병 치료와 관리. 아마 저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웰리스와 의료가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웰리스는 사전적이고 의료는 사후적이다. 이것만 구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4장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